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소심한 성격의 50세 남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소심한 게 아니라 신중하고 조용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이 들어보니 그냥 소심한 성격이더라고요. 집에서 가업처럼 하던 나무 농장을 이어받아 하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것보다는 나무, 풀, 꽃이랑 함께 있는 시간이 더 길고 그나마 만나는 사람도 해외에서 온 노동자들이다 보니 하루 종일 입 한 번 떼지 않는 날이 허다합니다. 그나마 부모님 살아 계실 때는 아침, 저녁으로 함께 식사하며 한두 마디라도 나눴는데 작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올해 초에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는 정말 말을 할 곳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하루하루가 가고 있습니다. 친구라고 해봐야 고등학교 같이 다녔던 동네 친구가 한둘 있는데 이 친구들이야 회사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서 저 말고도 놀 사람이 많고 마누라의 애들이랑 시간을 보내야 하니 저랑은 1년에 한두 번 만날까 말까입니다. 그나마도 작년에 만났을 때 제가 술을 먹고 한번 깽판을 치는 바람에 그 이후로는 서먹해져서 서로 연락도 잘 안 해요. 평소에는 애들이 모태솔로라고 놀리고 반백년을 홀로 사느라 몸에 사리가 생겼을 거라 놀려도 그냥 웃으면서 넘기곤 했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그 말이 화가 나고 울컥하더라고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저도 모르게 버럭 화를 내면서 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농담처럼 웃으며 말했던 친구는 너무 놀래서 얼굴이 하얘졌고 한 친구는 심장이 이상하게 뛴다며 119를 불러 병원으로 가버리고 저는 태어나서 처음 경찰서에 가서 혼도 나고 가게에 돈도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아마 애들도 당황하기는 했을 거예요. 수십 년간 모태솔로라고 놀려왔는데 새삼 제가 버럭 화를 냈으니까요. 나중에 남자도 갱년기가 온다는데 너도 그런 거 아니냐며 사과도 아니고 위로도 아닌 애매한 비아냥과 함께 유야무야 넘어가긴 했지만 그날 이후 저는 유난히도 외로움이 사무쳐서 혼자 술을 먹다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살아생전 저한테 다 필요 없다, 여자면 된다, 아프리카도 상관없고 아마존도 괜찮으니 그냥 여자만 데리고 와라라고 귀가 닳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이 나이 되도록 연애 한 번 못 해보고 나무랑 꽃만 키우며 세월을 다 보내버렸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요? 그래도 농장은 꽤 큰 편이에요. 직원들도 모두 대를 이어 가업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희 농장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김 이사님은 저보다도 10살이 많으세요. 그분은 아버지도 제 아버지와 함께 농장을 일구셨고요. 저한테는 형이나 다름없는 분이죠. 김 이사님도 저희 집 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부모님 장례를 자기 부모님 장례 치르듯 그렇게 열심히 꼬박 저와 함께 해주었습니다. 한 가지 저와 다른 건 일찍 가정을 꾸려서 이미 아이가 셋이나 된다는 거죠. 회사에서야 김 이사님이라고 부르지만 사석에서는 형 동생 하는 사이인데 며칠 전에 제 손을 꼭 잡고 그러더라고요. 저기, 아유 어떻게 외국 여자라도 내가 좀 알아볼까? 우리 거래하는 소석집 있잖아. 거기 둘째 아들이 이번에 캄보디아 여자랑 결혼했는데 아이 그렇게 금술 좋게 잘 산대. 결혼정보 회사에 의뢰하면 뭐 요즘에는 속거나 그런 거 없이 잘 소개해준다는데. 됐어요 형. 아 이 나이에 무슨. 그리고 내가 결혼을 할 거였으면 엄마 아빠 살아계셨을 때 했겠지. 두 양반 소원이었는데 둘 다 돌아가시고 내가 세상 무슨 결혼의 뜻이 있다고. 나는 그냥 꽃이며 나무며 다 돌보다가 물려받을 자손 없으니 직원들 다 나눠주고 죽을랍니다. 아이고 형 큰아들은 관심 없대. 형 뒤이어서 하면 딱 좋은데. 아이고 아슬아. 요즘 애들이 퍽이나 허긋다. 지금도 최대한 여기서 멀리 떨어지려고 드릉드릉 하는데 아이 그리고 다른 직원들 다 나눠줘도 나 주지마. 은혜 갚은 까치는 못될지언정 아이 재산 나눠먹는 파렴치하는 싫다. 대신 네 살아생전에 나 월급이나 올려줘.
그게 다요. 김 이사님은 그 아버지랑 똑같이 대쪽 같고 청렴한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을 물려준다느니 나눠준다느니 하는 말도 마음껏 할 수 있는 거고요. 준다 해도 안 받을 사람인 걸 아니까요. 가끔은 김 이사님이 너무 든든하고 좋은 사람이라 나의 인복은 김 이사님으로 끝나서 더 이상 나한테 좋은 사람이 안 붙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할 정도예요. 그 형에게는 그 무엇도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딱 하나 제가 거짓말을 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나이에 무슨 결혼이냐고 한 말이지요. 결혼 사실 너무 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혼자 잠자리에 들기도 싫고 숟가락 하나 꽂아서 대충 먹는 밥도 먹고 싶지 않아요. 죽 한 그릇을 먹더라도 도란도란 얘기 나누며 함께 먹고 싶습니다. 딱히 뭔가를 안 해도 좋으니 그저 자다 깨서 옆을 봤을 때 고나게 자고 있는 누군가의 옆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결혼정보 회사 같은 데서 조건을 맞춰 연결해주는 건 싫더라고요. 남들이 들으면 아직 배가 덜 고팠다, 아쉬운 게 없다 욕을 하겠지만 그래도 좀 억울합니다. 저도 가슴 뛰는 만남도 해보고 싶고 서로 알아가며 설레는 시간도 가지고 싶습니다. 나이가 50이라 해서 그 모든 과정을 묵살한 채 바로 결혼이라는 결론으로 가는 거 하고 싶지 않거든요. 어쩌면 여전히 철이 덜 든 사람의 헛소리일 수도 있죠. 그래도 그런 만남을 꿈꾸는 것은 죄가 아니잖아요. 아마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가 모태솔로라고 놀렸을 때 참지 못하고 발끈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친구한테 성을 내는 바람에 그나마 간간히 울리던 전화기도 조용하고 어쩔 수 없이 일에만 몰두하는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한창 봄에 나갈 묘목들을 다듬고 있는데 어디서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저한테 전화가 올 리가 없다는 생각에 제 전화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 정신 차리고 받았는데 오래 거래했던 꽃집 사장님이었어요. 농장에서 3시간 정도 떨어진 작은 소도시에서 화원을 하는 분인데 저희 집과 벌써 20년도 넘게 거래를 하셨고 저랑은 누나 동생 하는 사이거든요. 부모님 장례 때도 2번 다 와서 발인까지 다 함께 해준 가족 같은 누나입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심근경색이 살짝 왔다 갔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하던 차에 누나가 먼저 전화를 했더라고요. 아이고 누님, 그래 건강은 괜찮으시고? 걱정되는 놈이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없냐? 이 무심함이 강 같은 놈아. 에이, 누님에 대한 관심이 강처럼 흐르지 무심함이 흐르지는 않아. 이래저래 봄 시장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었지 뭐. 그래, 누님네는 이번에 큰 나무 묘목 좀 들이실 거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전화했어. 나 꽃집 내놨다. 뭐? 아이 왜? 몸이 그렇게 안 좋아? 누님 그 자리에만 25년 있지 않았어요? 25년 하고도 4개월. 얘, 우리 큰애가 올해 26이니까. 나 그러고 보니 애랑 같이 키웠다. 이 꽃집. 누님의 목소리가 촉촉이 젖어들었습니다. 분명 다 마음 정리가 다 끝났으니 전화를 했을 테지만 그래도 말하다 보니 서운함이 밀려온 거겠죠. 그런 거긴 누가 들어와요? 안 그래도 그래서 부탁 겸 겸사겸사 전화한 거야. 내 꽃집 누가 그대로 인수하기로 했어. 며칠 내로 봄나무 묘목들 좀 몇 개 가지고 한번 와줄 수 있어? 이 사람이랑 내가 내려가기는 좀 애매해서. 그러면 계속 거래는 하는 거고. 너만 잘하면 거래야 계속 하겠지. 여기 단골들이 든든해서 아마 크게 바뀌는 건 없을 거야. 그리고 인수받은 아가씨가 아주 야무져. 정말 꽃집 아가씨는 예뻐요야. 누나가 그만두고 새로 인수받은 주인은 35의 여자라고 했습니다. 아가씨라고 하는 걸 보니 아직 결혼 전인 사람이 꽃집을 하는 듯 했죠. 원래 꽃을 많이 좋아했대. 우리 집에서 지난 3개월 동안 일하면서 노하우도 좀 배우고 운영도 같이 해봤는데 사람이 너무 진국이야. 야무지고 예쁘고.
벌써 이 아가씨 보고 단골 된 손님도 있다. 누님이 그렇게 사람 칭찬하는 사람이 아닌데, 아이, 정말 좋은 사람인가 보네. 다행이네요, 그래도. 누님한테 정말 그 가게는 자식인데, 자식이 좋은 사람 손에 가게 돼서. 그러니까 그래서 너한테 부탁하는 거야. 많이 좀 도와달라고. 나야 애들 아빠가 흙도 날라주고 화분 큰 거는 자기가 들어 옮겨주고 했는데 여기 아가씨는 가만 보니 그래줄 사람도 없어. 그런데 어찌나 여리여리한지. 저 손으로 흙봉투나 들 수 있을까 그거 하나 걱정이야. 그러니까 네가 한 달에 한두 번은 나무 가져다 주면서 그런 것 좀 챙겨줘. 응? 아이, 뭐 그거야 어려운 일 아니지. 알았어요. 그러면 일단 내일 올라갈게. 벚나무 작은 거 2개랑 뭐 구근유 몇 개랑 이번에 장미가 아주 좋아. 그것도 좀 가지고 갈게요. 그래. 오면 내가 갈비 사줄게. 너무 급하게 내려갈 생각 말고 점심 먹고 찬찬히 내려갈 생각하고 와. 그렇게 누님과 전화를 끊고 저는 부지런히 묘목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 아주 조금 누님이 그만두었다는 서운함보다는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그 꽃집을 인수한 아가씨에 대한 설렘이 깃들더군요. 물론 단순한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35, 누님이 예쁘다고 침이 마르게 칭찬한 꽃집 여자가 뭐 볼 거 있다고 흙투성이 50대 농장 남자를 쳐다보겠어요. 아예 올라가지도 못할 나무라서 아무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저 보기만 해도 좋을 것 같다는 단순함이었죠. 다음날 저는 엄선해서 고른 나무 묘목과 농장에서 시범적으로 재배하는 꽃 몇 종류를 싣고 3시간을 달려 누님이 하던 꽃집에 도착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더니 꽃집은 간판부터 젊은 사람 티가 확나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녹색에 노란색으로 꽃 그리고 식물이라고 써있던 간판은 하얀색에 짙은 초록색 영어로 깔끔하게 바뀌었고 매장 밖에는 다양한 꽃다발이 흐드러지게 진열되어 있었어요. 알록달록한 리본에 묶인 꽃들이 너무 고와서 저도 모르게 한참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누가 고운 목소리로 절 부르더군요. 세강 농장에서 오셨죠? 돌아본 곳에는 천사가 서 있었습니다. 일하면서 저는 한 번도 흰색 아니 밝은 색을 입어본 적이 없는데 그 여자분은 발목까지 내려오는 하얀 원피스에 원피스를 다 가리는 앞치마를 하고 있더라고요. 연두색이랑 노란색으로 격자 무늬가 된 앞치마가 꼭 예쁘게 핀 개나리 한 다발 같았습니다. 게다가 허리까지 내려오는 머리를 묶은 자주색 리본이라니 누가 꽃과 나무 하는 사람 아니랄까봐 저는 그 여자를 보고 처음 든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흰 벚꽃나무 아래 개나리, 아예 그 위를 덮은 자목련, 아유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꽃나무 같냐. 제가 아무 대답도 못하고 멍하게 서 있더니 그 여자분이 한 번 더 물어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얘기 들으셨겠지만 제가 이 꽃집을 인수하게 됐어요. 세강 농장 아가들이 너무 건강하고 좋다고 전임 사장님이 엄청나게 칭찬하셨어요. 그제야 조금 정신이 돌아온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더듬더듬 대답했습니다. 예. 저희 나무들은 그러니까 화학 비료보다는 땅의 힘을 원천으로 하는 자생력을 키우는 조건에서 자라서 사람으로 치면 연약한 도시 아이가 아니라 이 산과들에서 뛰어놀며 자란 건강한. 아이고, 뭘 그런 걸 떠들고 있어. 그냥 엄청 공들여서 잘 키우고 있으니 잘 팔아라. 그러면 되지. 너도 참 언제 대표위원 갖추고 젠체도 좀 하고 그럴래? 아유, 내가 말했지? 우리 세강농장 대표. 이렇게 사람이 순박하니 꽃하고 나무밖에 몰라. 아이고, 누님 오셨어요? 밥 사주러 왔지. 어디 나무 가져온 것 좀 보자. 세상에, 나무 너무 좋다. 이거 토분에 심어두면 금방 나가겠는데? 그죠? 저도 안 그래도 보자마자 토분에 심으면 너무 멋있겠다 했어요. 좀 큰 토분에 넉넉하게 심으면 멋있을 것 같아요. 토분 옮겨드릴까요? 정말요?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안 그래도 무겁고 커서 좀 걱정하고 있었는데. 생끝 웃는 얼굴이 얼마나 예쁘던지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으니 정말로 제가 TV나 책에서 보던 천사를 눈앞에서 보는 것 같았죠. 제 눈빛을 누님은 아마 눈치채신 모양입니다. 저한테 슬그머니 다가오셔서 툭 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둘이서만 밥 먹을래? 누나 빠져줄까? 화들짝 놀라서 제가 그랬죠. 큰일 날 말씀하지 마시라고. 저 그런 거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얼굴이 벌개진 채 저는 끙끙거리며 화분을 모두 날라주었습니다. 그녀는 참 친절하고 예쁘고 곱더라고요. 화분을 날라주면서 제가 뻘뻘 땀을 흘리니까 손수건도 내어주고 차가운 오미자 차도 주고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어떡하냐며 자기는 드릴 게 없다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그렇게 누님과 둘이 저녁을 먹고 다시 농장으로 내려오는 길, 3시간이 어떻게 지나간지를 모르게 농장에 빨리 도착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운전하는 내내 그녀 생각에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러는 한편 제 마음 한쪽에서는 또 다른 자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네 나이 50이다. 엉강생심 꿈도 꾸지 마라. 네가 알랭드롱처럼 잘생기고 정우성처럼 멋있어도 그 여자는 안 돼. 너랑 나이 차이뿐만 아니라 모든 수준이 엉감생심이야. 꿈도 꾸지 마. 꿈도 꾸지 마. 저의 마지막 남은 이성이 그렇게 말을 했지만 감기와 사랑은 숨길 수 없다고 하던가요. 저는 그날부터 끙끙 앓아놓기 시작했습니다. 농사 일도 도통 손에 잡히지 않고 나무를 다듬다가도 멀쩡한 가지를 잘라내서 이사님께 한 소리 듣는 게 일상이 돼버렸죠. 오죽하면 이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을 테니 대체 빚을 얼마나 진 거요? 아이 말을 해봐. 내가 갚아줄 수 있는 수준이면 갚아줄 테니까. 아이 혹시 농장 넘어갈 정도는 아닌 거지? 빚을 지다니요? 제가 무슨 빚을 져요? 아이 그렇게까지 정신이 홀딱 빠져서 앞뒤 안 가리고 멍 때리는 거면 집을 날려먹을 만큼 큰 빚을 지지 않고서야 아이 그럴 리가 없다는 게 내 생각이요. 농장 사람들도 다 저거 어디서 큰 사고 치고 왔다고 아이 다들 걱정이요. 그래서 제가 피식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에이 절 아직도 그렇게 모르세요? 형님 제가 빚을 지긴 무슨 빚을 져요. 저 화투도 고스톱도 못 치고 미나투나 간신히 치는 사람인데 아이 제가 어디 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러자 김 이사님이 가슴을 펑펑 치며 그러시더라고요. 아이 그런 놈인 걸 아닌데 이 꼬라지라고 있으니 아이 어디서 보이스피싱이라도 크게 당한 것 같아서 내가 하는 얘기요. 아이 어떻게든 메꿀 수 있을 때 메꿔야 하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 김 이사님을 안심시켰지만 제 하는 행동은 전혀 아닌 게 아니었습니다. 사고는 계속 발생했어요. 꽃도 뒤집어 엎고 나무도 뒤집어 엎고 이상한 대로 배달하고 정말 이러다가는 제 명에 못 살겠다 싶었던 그때 그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토분에 심어주었던 나무가 너무 인기가 좋아서 혹시 그걸 2배만큼 더 갖다 놓고 싶은데 조금 시간을 넉넉하게 두고 와서 심는 것도 좀 도와주실 수 있냐고요. 아무래도 혼자 하려다 보니 아직은 좀 힘들고 어렵다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세상에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갑자기 온 세상이 총 천연색으로 바뀌더라고요. 그전에는 뭔가 칙칙한 회색빛이었거든요. 갑자기 농장에 무지개가 뜬 것 같고 꽃들이 더 환해진 것 같기도 하고 나무들이 막 말을 거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피식피식 웃음부터 나왔습니다. 그렇게 웃음을 참지 못하면 농장으로 나가서 나무를 마구마구 캐고 꽃도 막 자르고 그랬더니 한쪽에서 농장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게 들리더라고요. 사장님 드디어 미쳤다 야. 아 인제는 막 웃으면서 꽃 자른다. 아이 진짜로 정신 나갔어. 아이 뭔가 큰일이 났다 야. 나무 자르다 머리 쾅했다는데 아이 그거 맞는 말인가?
이상해진 거 맞지? 평소에는 그런 식으로 제 뒷얘기를 하면 그래도 나름 사장이라고 매섭게 돌아보며 쓸데없는 소리 하지들 마시고 일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때는 별로 그러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혼자 희쭉희쭉 웃으면서 그녀가 부탁했던 꽃나무 묘목을 정리했습니다. 김 이사님이 허둥지둥 저한테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왜? 왜 무슨 일인데? 이 멀쩡한 나무는 왜 뽑아? 이거 내일 배달 나갈 거예요. 저기 좀 시간 걸리니까 배달 나갔다가 늦게 들어와도 기다리지 마시고 다들 알아서 퇴근하세요. 어디로 배달인데? 저기 박 여사님이 그 인계한 그 꼭집. 그 먼 데를 왜 직접 가? 그냥 택배 보내지. 박 여사님이 부탁하셨어요. 초반에 조금 자리 잡기 전까지는 제가 좀 도와달라고. 그거 그 박 여사님 아무리 선대서부터 단골이라지만 너무 무리한 거 요구하시는 거 아니여? 내가 한 소리 할까? 김 이사님 말에 저도 모르게 발끈하고 말았습니다. 무슨 무리?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어우렁더우렁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거고 내가 힘이 모자라 아니면 능력이 모자라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는 거지. 할 수 있어야죠. 할 수 있다고. 그러자 당황한 얼굴로 김 이사님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얘기했습니다. 알아 할 수 있는 거. 뭘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 그거 참 이상하네. 요즘에 진짜 이상이여. 내가 무슨 일인지 반드시 알아낼게요. 이상하긴 뭘 이상해요. 그냥 그렇다는 거지. 나 내일 일찍 갈 거니까 자취 마요. 그렇게 말을 얼버무린 후 저는 제일 예쁜 나무 모종, 제일 예쁜 꽃을 차에 차곡차곡 싣고 다음날 동트기가 무섭게 차를 타고 꽃집으로 갔습니다. 꽃집은 아직 문을 열기 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 차를 세워놓고 숨을 고르는데 저 멀리서 그녀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주 천천히 마치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듯 그렇게 천천히 걷더라고요. 항상 농장에서 빨리빨리 쟁걸음으로 걷는 사람들만 보다가 그렇게 느리고 느린 걸음으로 천천히 걷는 사람을 보는데 그게 왜 그렇게 예뻐 보였는지요. 마치 영화 속에서 여주인공이 슬로우 모션으로 걸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녀는 한 손에는 빵 봉지를 들고 있었고 한 손에는 커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트럭을 보더니 조금 빠르게 다가오더라고요. 다가오는 그녀를 보고 저도 트럭에서 내렸죠. 어머, 벌써 오셨어요? 저는 시간 조금 더 걸리실 줄 알고 드실 빵이랑 커피 사오는 길이에요. 세상에,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빵과 커피는 제 것이었습니다. 순간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지금까지 누군가가 저를 위해 빵과 커피를 준비해 준 적이 있었던가 싶으면서 이런 경험도 해보는구나. 세상에 내 생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 이 아침에 저 멀리서부터 먹을 것을 사다 주는 경험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마음이 몽글몽글해졌습니다. 아이고, 무슨 빵이랑 커피를. 그냥 저는 물이면 되는데. 그래도요, 이 집 빵 되게 맛있어요. 여기 커피도 되게 맛있고요. 혹시 빵이랑 커피 안 좋아하세요? 무슨 소리세요? 빵과 커피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사실 저는 빵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밀가루만 먹으면 이상하게 속이 꾸룩꾸룩거리더라고요. 그리고 커피도 그 까만색 커피 있잖아요. 아메리카노라고 하나요? 그거는 대체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설탕, 프림 하나씩 딱 들어간 믹스커피. 저는 그게 최고로 맛있습니다. 근데 그녀가 빵과 커피를 사왔다는데 당연히 그 빵과 커피는 저에게 맛있어야 했습니다. 얼른 받아들고 가게 앞에 있는 작은 벤치에 앉아서 먹기 시작했죠. 그런데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빵이라는 게 이렇게 맛있는 거였나요? 그리고 시커 먹기만 한 그 커피가 어쩜 이렇게 달고 맛있나요? 이때까지 내가 먹었던 건 뭔가 다른가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그날 먹은 빵과 커피는 너무 맛있었습니다. 더 신기한 건 빵을 먹고도 제가 배가 꾸룩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구나.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고 그녀를 몹시도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절대 티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저희는 어울리지 않는 커플이고 특히나 저는 그녀를 넘볼 수 없는 입장이라는 걸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저렇게 예쁜 여자가 남자친구가 없을 리도 없고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기에는 그녀가 너무 매력적이고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가져간 꽃나무를 보더니 세상에 눈물을 글썽거리며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사장님이 있으셔서 너무 좋아요. 이 동네에서 이렇게 예쁜 꽃나무를 저희 집만 갖다 놓을 수 있는 건 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사장님, 오래오래 저랑 같이 해주셔야 돼요. 순간 저는 그녀가 저에게 청혼한 줄 알았습니다. 오래오래 같이 있어 달라는 그 말이 오래오래 가격 올리지 말고 자기한테 잘 납품해 달라고 하는 말로 들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저에겐 그렇게 들리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종이 울리고 천사가 나팔을 불며 저희의 커플 탄생을 축하해 주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죠. 저도 모르게 방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압류, 압류. 그렇게 해야죠.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에 말을 뱉고 나서도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제 입에서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같은 말이 나올 줄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저는 진심이었지만 그녀는 제가 농담을 한 걸로 받아들였는지 깔깔깔 웃으면서 그러는 겁니다. 사장님 너무 유머러스하시다. 네, 저의 말실수도 유머로 받아주는 여자. 그녀가 바로 제가 첫눈에 반한 여자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꽃나무를 핑계로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꼬박꼬박 그 꽃집을 찾았어요. 그리고 꽃집을 찾을 때마다 어쩐지 그녀가 하지 못해서 미뤄뒀던 것 같은 일들, 예를 들어 큰 화분에 흙을 채우는 일이라든가 한쪽에 쌓여 있던 흙과 돌을 옮기는 일이라든가 화분 분갈이를 위해 나무를 뽑아내야 하는 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혼자 알아서 해주곤 했습니다. 오죽하면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새로운 알바냐고 물어볼 지경이었죠. 그때마다 사장님은 손사래를 치면서 저희 집에 귀한 아이들 납품해 주시는 사장님인데 너무 친절하시죠. 올 때마다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친절한 사장으로 동네 사람들한테도 소문이 났고 어느 날 그 꽃집의 원래 주인이었던 누나가 전화를 다 하더라고요. 나 있을 때는 몇 번 오지도 않던 꽃집, 요즘엔 아주 출근 도장을 찍는다는 소문이 자자하던데. 또 무슨 출근 도장식이나. 그리고 누님이 저기 다 잘 도와주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거지. 너 솔직히 말해봐. 마음 있지? 무슨 마음은. 언감생심이지. 언감생심이다? 즉, 마음은 있지만 참는다 뭐 이런 거네? 누님, 또 이상한 생각하지 말아요. 아니야. 내가 느껴지는 게 있어서 그래. 뭐가요? 아무래도 그 사장도 너 좋아하는 것 같거든. 저는 누님의 말에 전화기를 떨어뜨릴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좋아한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얼마 전에 꽃집 인수인계 미처 못해준 게 있어서 얘기를 하러 갔는데 네 얘기가 나왔거든. 그런데 그러는 거야. 자기 평생에 이렇게 좋은 분을 처음 만났다고. 그러면서 어쩜 그렇게 남자분이 센스도 있으시고 친절하고 우직하시고 과함도 없다고 하여간 네 칭찬을 한참 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농담 삼아 농담인 반 진담 반 해가지고 쓱 물어봤지. 한번 잘 되라고 다리 좀 놔줘볼까라고 했더니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러더라고. 좋은 분이 있으시겠죠 라면서 저 같은 게 어떡해요 라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냐. 걔 이때까지 일하느라고 연애 한번 안 해보내다. 나이 차이만 괜찮으면 정말 둘이 한번 만나봐라 그랬더니 아무 대답도 않고 그냥 빙그레 웃기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저는 너무 부족해서 안 돼요. 너무 많은 게 부족해서 안 돼요. 라고 하는데, 야, 그건 거절이 아니라 민망하니까 하는 얘기지. 딱 그거였거든. 그러니까 너 진짜 적극적으로 한번 좀 해봐, 응? 내가 볼 때는 10번 찍으면 넘어갈 나무 같다. 누님의 말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제 가슴이 쿵당쿵당 심장이 부정맥이 온 것처럼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랄까, 저 담 너머에 너무너무 예쁜 공주가 사는데 담이 너무나 견고하고 높아서 그 누구도 부실 수 없다라는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들은 탓에 아예 시도도 안 하다가 어느 날 그 담벼락 아래 저 하나만 드나들 수 있는 아주 작은 문이 있는 걸 발견한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 문만 열면 저 견고한 담 밖에 있는 공주에게 내가 다가갈 수 있다는 일말의 희망이 생겼다고 할까요? 하지만 희망이 크면 그만큼 실망과 절망도 큰 법이죠. 저는 그거를 잘 알고 있었기에 누님에게 무심한 듯 툭 얘기했습니다. 누님 또 설레발 치신다. 이 저랑 어떻게 어울리기나 해요? 아니야. 내 촉은 틀리지 않어. 분명 둘이 잘 될 것 같다니까. 너 이래놓고 나중에 나 모른 척하면 정말 서운하다. 나 분명 너희 연결해 준 거야. 아주 좋은 옷 한 벌 감이다. 아이고 누님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그 사람한테도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요. 에이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네 인생에 이렇게 너한테 호감이라도 보이면서 여지 준 여자 있었냐? 이런 여자 생겼을 때 얼른 달려들어서 잡어. 원래 독수리도 뛰어가는 토끼 말고 망설이는 토끼 잡는 법이야. 지금 그 꽃집 아가씨는 약간 망설이는 토끼라니까. 네가 순하고 느린 비둘기를 유지할 때가 아니야. 독수리가 돼서 잡아야지. 날갯짓을 하라고 이 녀석아. 저는 누님의 말을 듣고 끝까지 아니라고 발뺌을 하며 일단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독수리가 자라고 있었어요. 툭툭 알 껍질을 깬 독수리는 점점 날개의 짓을 퍼덕일 준비를 하고 있었죠. 다음날 밤새 고민하던 끝에 저는 농장에서 김 이사님이 4년간 공을 들인 멋진 장미 묘목을 봐서 차에 실었습니다. 이 장미 묘목을 갖고 제가 농장을 나간 걸 아는 순간 김 이사님한테 제가 어떤 취급을 받을지 등짝을 몇 번이나 맞을지 뻔히 다 보였지만 어쩌겠습니까? 뭐 제가 사장인데 제 마음대로 할 겁니다. 무조건 그 장미 묘목을 차에 싣고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 장미 묘목은 김 이사님이 정말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개발하신 나무예요. 노란 장미와 분홍 장미, 빨간 장미 나무랑 흰 장미까지 한 화분에다가 다 넣어서 약간 토피어리처럼 입체적인 하트 모양을 만들어서 다듬어 놓으신 나무거든요. 그래서 꽃이 피면 한 화분에 빨간 장미, 노란 장미, 분홍 장미, 흰 장미가 모두 어우러져서 피면서 굉장히 통통하고 예쁜 하트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게 수년간 지극정성으로 다듬은 나무였습니다. 얼마나 조석으로 애써서 다듬고 돌봤는지 저희 농장에서는 저 나무는 수억을 줘도 못 팔 거라는 농담마저 오가는 그런 나무였죠. 하지만 제가 그걸 과감하게 빼내어서는 차에 실은 겁니다. 그리고 도망치듯 농장을 빠져나와 새벽길을 달려 가게로 갔습니다. 어라 그런데 새벽 5시밖에 안 됐는데 가게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지 싶어서 들여다봤는데 그녀가 혼자 가게 안에 앉아 울고 있더라고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눈물 한 방울 닦고 꽃 한 송이 자르고 눈물 한 번 닦고 꽃 한 송이 자르고 그러면서 작은 꽃바구니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왔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이 시간에 저러고 울고 앉아서 꽃바구니를 만들고 있다는 것도 그다지 흔한 일은 아니어서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데 그녀가 고개를 들어 밖을 보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트럭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일어나 나왔습니다. 이 새벽에 웬일이세요? 제가 물었지요. 저는 배달이 있어서 왔지만 이 새벽에 왜 울면서 꽃다발을 만들고 계시는지.
그녀가 잠시 망설이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이 저희 부모님 기일이에요. 부모님 기일이요? 네. 저희 부모님 4년 전에 교통사고로 한날 한시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기일이라 부모님 납골묘에 가려고 아침부터 꽃바구니 만들고 있었어요. 엄마가 좋아하셨던 카라로 만들려고 하는데 카라가 너무 연해서 꽃바구니가 잘 안 되네요. 그러고 보니 저는 그녀의 가족 관계를 아무것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기 내서 물었습니다. 큰 사고셨나 봐요. 네. 저희 식구가 다 차를 타고 가던 중에 음주운전하고 역주행하던 차랑 부딪혔어요.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고 저는 병원에 4개월 있다 나왔고요. 아이고, 아이, 많이 안 다치셨어요? 뭐 돌아가신 부모님보다는 어쨌건 전 살아 있잖아요. 그녀가 뭔가 말을 할 듯 하다가 슬그머니 말을 그만두더라고요. 저는 그런 그녀를 보며 마음속에 더 크게 애정이 자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사실 너무 예쁜 나무가 있어서 그거 갖다 드리고 싶어서 온 거였는데,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선물로 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거니까요. 앞에 두고 마스코트처럼 키우셔도 되고, 뭐 파셔도 되고, 여튼 저 나무 심어드리고 제가 납골묘 모셔다 드릴게요. 트럭도 괜찮으시면 같이 타고 가시죠. 세상에, 저렇게 멋진 나무를 선물로요? 저거 장미죠? 네, 네 종류 장미를 서로 얽혀서 모양 잡은 거예요. 꽃 피면 정말 예쁠 거예요. 하트 모양이네요. 그녀의 말에 저는 얼굴이 빨개지고 말았습니다. 꼭 제 속을 들킨 것 같아서 너무 민망했지요. 어색한 마음에 괜시리 나무만 툭툭 치면서 흠흠 헛기침만 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면서 그녀가 다시 쌩긋 웃으며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신세져도 될까요? 저 정말 납골묘까지 태워다 주실 거예요? 신세는 무슨, 제가 영광이죠. 그런데 차가 너무 엉망이라 잠깐만요. 흙이라도 좀 치우고 청소 좀 할게요. 괜찮아요. 저도 여기서 만날 만지는 게 흙인데요, 뭐. 그리고 흙이 뭐 어때서요? 우리 같은 사람 먹고 사는 거 다 흙 때문인데. 흙 홀대하면 안 되죠. 아니 어떻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예쁠 수가 있는지. 우리라는 단어에 심장이 마구 뛰고 흙을 홀대하면 안 된다는 말에 눈물이 왈칵 날 뻔했습니다. 사실 농장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 제일 먼저 보이는 반응이 땅 있어서 좋겠다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맨날 그렇게 흙만 만지고 사냐, 난 그렇게 못 산다 같은 말이거든요. 흙 냄새 난다고 싫어하지, 흙 묻는다고 싫어하지. 아니 흙이 어때서요? 특히 그녀가 마지막에 했던 흙 홀대하면 안 된다는 말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늘 하셨던 말이라 더욱 가슴에 와서 맺히더라고요. 그렇게 그녀는 제 차를 타고 부모님 납골묘에 갔고 저는 얼결에 차에 있기가 좀 애매하다는 이유로 그녀 부모님의 납골묘에서 인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녀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정말 좋은 분 같다고, 같이 있으면 편해진다고 말이죠. 그 순간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 같으면 저랑 한번 만나볼래요? 그러자 그녀가 눈이 동그래지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 만나자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헛물을 켜고 있었구나. 남들 말대로 호의를 너무 과장되게 받아들였구나. 이렇게까지 깜짝 놀랄 만큼 내가 못할 소리를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굴이 벌게지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손살에 치며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못 들은 척 하세요. 농담이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왔지요. 그렇게 돌아온 농장에는 화가 잔뜩 난 김 이사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이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나무 어쨌냐? 제가 대답이 없자 거의 저희를 칠 듯이 노려보며
다시 한번 물으셨습니다. 아이, 나무 어쨌냐고! 그런데 그 순간 왜 그렇게 서러움이 밀려오던지요. 저는 나름 좋아하는 여자한테 나무를 갖다 줬는데 그 여자한테 보여준 마음은 어쩐지 거절당한 것 같고 나무까지 가져갔다고 구박받는 게 너무 서러워서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마치 모태솔로인 걸 놀렸던 친구한테 화를 냈던 그때처럼요. 좋아하는 여자한테 갖다 줬어요. 왜요? 순간 김 이사님을 비롯한 주변 직원들까지 모두 침묵과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김 이사님이 저한테 조용히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이, 좋아하는 여자? 방금 여자라고 했냐? 아이, 지금 네가 여자라고 한 게 맞아? 금방 후회가 몰려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순 없죠.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김 이사님이 무슨 로또라도 된 듯 벙벙 뛰며 그러시더라고요. 아이, 네가 지금 분명히 좋아하는 여자라고 했다. 아이, 어떤 여자야? 뭐하는 여자야? 아이, 혹시 너 그 꽃집 여자냐? 너 그래서 맨날 그 꼭집 가는 거야? 이거 박 여사님한테 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되냐? 우리 농장 지분이라도 줘야 되냐? 아이, 대체 박 여사님이 어떤 여자를 소개해 준 거여? 눈치 빠른 김 이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모두의 시선이 저한테 쏠리는 상황을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 이사님을 얼른 붙잡고 슬그머니 구석으로 데리고 갔죠.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그 여자가 맞기는 한데, 형님, 그 여자가 35이요. 35. 아이, 나이가 뭔 상관이야. 그런데 그 여자도 너 좋다냐? 그건 아닌 것 같아. 아예 안 그래도 오늘 고백 비슷한 걸 했는데 엄청 깜짝 놀라면서 황당하다는 얼굴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사실 도망쳐 왔어. 아이, 뭐여? 헛물킨 거여? 그래도 네가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다는 거 자체가 고무적이다. 아이, 뭐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알았다. 들어가서 쉬어. 아이, 장미나무만 버렸어. 그렇게 김 이사님은 실망한 듯한 저를 혼내지도 못한 채 돌아가라고 하고 슬그머니 사라지셨어요. 너무 복잡한 마음에 일할 기분도 나지 않아서 고개만 푹 숙이고 멍하게 앉아 있었죠. 그런데 그때 저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박 여사님, 우리의 꽃집 누나였어요. 또 이 누나한테 얼마나 욕을 들어먹을까 겁이 더럭 났지만 전화를 안 받으면 그 후환이 더 두려운 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무룩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너 왜 그러고 그냥 갔니? 네? 아이, 저기... 너 꽃만 배달해주고 그냥 갔다며. 누나, 아이, 무슨 얘기 들으신 거예요? 내가 진짜 답답해서. 예, 여자들은 가끔 침묵이 대답일 때가 있어.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 아니, 자기도 호감이 있고 좋아하는데 너무 갑자기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놀래가지고 가만히 있었다고. 그게 거절인 줄 알고 휙 가버리신 것 같다고. 자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더만. 진짜요? 아니, 누나, 진짜 그랬어요? 암흑이었던 주변 환경이 다시 서서히 컬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뒤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 그 친구 어머님 아버님한테 갔다 왔다며? 네, 아니, 납골당 같이 다녀왔어요. 그러면 교통사고 얘기도 다 들어서 알겠네. 네, 아이, 다 들어서 알죠. 너 정말로 괜찮어? 뭐가요? 교통사고 얘기 다 들었다며. 정말 괜찮냐고. 저는 대체 누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무슨 내가 원해서 생기는 일인가요? 내 잘못도 아닌데 그런 거 가지고 사람 상처 들춰내고 그러면 안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누나에게 다 들었다.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없다고 대답했죠. 그랬더니 누나가 안도의 한숨을 푹 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 안 그래도 너는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럼 너 다 알고 있고 그래도 괜찮다고 했다고 전해준다. 아이고, 누나. 안 괜찮고 괜찮고 할 게 뭐 있어요. 당연히 괜찮은 거지. 아이,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나? 예. 그런 거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걱정돼서 둘을 적극적으로 연결을 못했던 거 아니야. 어쨌건 네 인격은 내가 믿었지만 그래 알았다. 내가 잘 전해줄게. 너도 일절 티내지 말고 잘해줘. 응? 정말 좋은 여자야. 내가 뭘 티를 내?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몰라서 티도 못 내. 그래. 그런 자세 아주 좋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 자세 너무 좋아. 그렇게 누님이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혼자 머리를 쥐어박았습니다. 얼마나 연애 경험이 없고 일천하면 여자가 긍정의 침묵을 보인 거를 황당함과 거절의 침묵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도망쳐 왔을까요? 한번 물어보기라도 할 것을 말이죠. 저의 어리석음을 원망하며 전전긍긍하다가 슬그머니 그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가셔서 너무 속상했어요. 미안해요. 방금 저기 누나한테 전화 받았어요. 네, 저도 조금 아까 통화했어요. 다 알고 계시고 다 괜찮다고 하셨다고. 그런 거 신경 안 쓰신다고 하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게 뭘 신경 쓸 일이에요. 아이, 뭐 사고가 뭐 내 잘못으로 났나? 그렇게 따지면 나도 오늘 내일 사고 당할 수 있는 거지 뭐. 우리는 모두 예비 사고자예요. 뭐 언제 어디서 벌어질지 모르니까 사고지 그게 왜 흠이 돼요? 말도 안 되지. 그러자 갑자기 그녀가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고맙다고 저 같은 얘기해 준 사람 처음이라며 역시 자기 눈이 틀리지 않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왜 이렇게 제 마음이 울컥해요? 아니, 부모로 사고 잃은 게 무슨 죄가 됩니까? 그걸 가지고 그 여리고 예쁜 사람한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줬으면 이렇게 울까 싶은 겁니다. 아무리 눈치가 없는 저라지만 그 마음은 확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론 더더욱 강하게 결심했죠. 사고에 대한 건 일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녀를 대해야겠다고 말이죠.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 가서 얼굴 봐도 돼요? 그러자 그녀가 울다가 까르르 웃더라고요. 지금 오시면 언제 가시게요? 아이, 뭐 그냥 살짝 얼굴만 보고 새벽에 내려오면 되지요. 그래요. 저도 보고 싶어요. 와주세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여자한테 보고 싶다는 소리를 듣는 게 말이죠. 저는 불이 나게 뛰어나가 트럭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퇴근하려던 김 이사님이 쫓아와서 저를 붙들더라고요. 아이, 너 어디 가? 어디 가려고 그래, 이 녀석아? 제가 나쁜 생각이라도 할까봐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씩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아, 형 걱정 마. 나 데이트하러 가. 그러자 김 이사님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아이, 뭐여? 30분 전만 해도 죽을 것 같다는 놈이? 오해 풀렸어. 그 여자도 내가 좋대. 세상에, 김 이사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얼굴은 큰아들이 대학 갔다는 얘기 들은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김 이사님이 갑자기 지갑을 꺼내더니 지갑에 있는 돈을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서 저한테 전해주더라고요. 야야야, 아이, 네 놈이 돈이 없진 않겠지만 현금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다녀. 가지고 다니면서 여자가 돌아보는 거 이쁜 거, 아유 뭐 저거 이쁘다, 아유 뭐 저거 귀엽다 하면 무조건 다 사줘. 일단 사줘, 일단. 그 말이 너무 웃겨서 저는 파한대소를 하며 고맙다는 말과 함께 돈을 받고 그녀에게 갔습니다. 그녀는 수줍은 얼굴로 가게 안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쭈뼛거리면서 그녀에게 다가갔더니 그녀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희 악수부터 하고 시작할까요? 역시 그녀는 뭐가 달라도 다르더라고요. 남자한테 악수를 청하는 여자라니
그 손을 잡는데 세상에 어쩜 그렇게 보드랍고 작은지 손을 잡는 순간 손끝에서부터 머리끝 발끝까지 찌르르 전기가 만볼트는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한번 잡은 손은 절대 놓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헤어지는 순간까지 5시간 정도 그녀의 손을 한 번도 놓지 않았습니다. 손에서 땀이 나서 퉁퉁 부를 것 같아요. 5시간쯤 지났을 때 그녀가 웃으면서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듣고서야 저는 그 손을 놓았고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시 농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농장으로 돌아오니 새벽 5시 정도 되었더라고요. 한창 농장 일을 시작해야 될 시간이었어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운전만 도합 10시간은 했지만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씩씩하게 농장 일을 잘했는지 평소는 11시, 12시나 돼야 끝나는 일을 오전 9시에 모두 끝나버리더라고요. 김 이사님이 슬금슬금 다가와 어땠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왼손을 탁 내밀며 얘기했습니다. 형님, 이 손이 어제 5시간 동안 여자 손을 잡은 귀한 손이야. 구경해. 그러자 김 이사님은 저의 농담에 호응이라도 해주듯 손을 대지도 못하고 그저 밖에서 어루만지는 척만 하며 이것이 그 귀한 손이야. 50년 만에 처음으로 여자 손 잡아둔 그 귀한 손. 아이고, 모태솔로들 와서 절이라도 해야겠다, 야. 이 손을 보고 절하라고 해야겠어. 그렇게 농담을 하며 웃었습니다. 저희가 웃고 떠드는 사이 다시 오후가 되고 헤어진 지 만 하루가 되지 않았는데도 그녀가 너무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오후 3시만 되면 차에 시동을 걸고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데이트를 하고 다시 3시간을 차를 달려 새벽 서너 시면 농장에 도착하기를 매일 반복했습니다.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자고 다시 농장 일하고 오후가 되면 그녀에게 가고 그런 생활이 끝도 없이 반복되었죠. 그렇게 3달 정도 하고 나니까 마음은 행복한데 몸이 너무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제가 눈에 띄게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니 그녀가 걱정이 되었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매일 오지 말아요. 사실 나 교통사고 트라우마 있어서 이렇게 보는 건 좋은데 혹시 사고 날까봐 매일 너무 불안해요. 그러니까 오지 마요. 어차피 일주일에 한 번은 꽃이랑 나무 갖다 주러 오니까 우리 그때 봐요. 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딱 싫더라고요. 지금도 6시간만 보고 달려갈 때마다 아쉬운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니. 그건 정말 못할 짓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이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난 그거 못하겠고 그냥 우리 같이 삽시다. 네? 같이 살자고요? 동거하자는 거예요? 동거는 무슨? 결혼합시다. 식 크게 올리고 싶으면 내가 화려하게 올려줄 거고 그냥 소박하게 하고 싶다면 소박하게 하고 당신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요. 그러니 나랑 결혼해요. 그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저도 그녀도 둘 다 부모님이 안 계시고 인맥도 넓지 않은 터라 딱히 결혼식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농장에서 동네 잔치처럼 날 좋을 때 잡아 다 같이 돼지 잡고 소 잡아 먹기로 했지요. 그렇게 정말 우리 둘을 축복해주는 사람들 사이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리고 저는 평생 가볼 일이 있을까 싶은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비행기로 8시간이나 가야 하는 먼 섬나라였지요. 그렇게 난생 처음 여자와 한 침대에 들어가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가슴이 두 방망이질을 치더라고요. 저 진짜 모태솔로여서 결혼 전에 형들이 온갖 얘기를 다 해주고 그래도 나이가 이만큼 먹었으니 알 건 안다고 생각했지만 이게 또 실전은 다르잖아요. 잔뜩 긴장을 하고 샤워를 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하고 나서 하겠다며 발갛게 상기된 얼굴로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샤워를 하고 나오자 쑥스러워하면서 화장실로 들어가더라고요.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서 일단 조명을 낮추고 등을 돌린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이렇게 심장이 뛰다가 혹시 입 밖으로 뛰어나가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샤워를 마치고 슬그머니
침대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세상에, 얼른 불을 끄고 아내를 안았습니다. 그런데 다리에 뭔가 이상한 게 느껴졌어요. 아내의 다리가 있어야 할 곳에 단단하고 차가운 막대기가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어 어둠 속에서 슬그머니 이불을 들쳤는데 세상에, 아내 왼쪽 다리가 무릎 아래에서부터 로봇 다리인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너무 놀라 가만히 있자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 처음 봤죠? 처음 보면 좀 놀라기는 해요. 아내의 말에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봐서 놀란 게 아니라 처음 알아서 놀란 건데, 이걸 왜 말을 안 했지? 나 사기당한 건가? 그런데 아무리 제가 눈치가 없어도 아내의 반응은 숨긴 것을 들킨 사람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어쩐지 느낌에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아내에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았죠. 어두운 데서 보니까 엄청 멋있네. 뭔가 미래에서 온 사람 같아. 그러자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얘기하더라고요. 고마워요. 꽃집 언니가 당신이 다 알고 있다고. 그런데 사고가 무슨 죄냐며 다 괜찮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요, 내가. 정말 고마워요. 이제야 제 뒤통수가 땡 하고 울렸습니다. 처음 아내에게 고백을 하고 도망치듯 농장에 와서 받았던 누나의 전화가 어떤 의미였는지 말입니다. 누나는 제가 아내에게 모든 것을 듣고도 괜찮다고 했다는 걸로 받아들였고, 그 얘기를 들은 아내는 제가 누나에게 모든 사실을 듣고도 이해하는 걸로 받아들인 거였죠. 이렇게 된 마당에 누가 뭘 잘 전하고 잘못 전하고가 무슨 소용이겠어요? 전 이미 아내와 한 침대에 있고 이 여자를 사랑하는데요. 그렇게 꿈 같은 첫날 밤을 지내고 다음날 저는 처음으로 찬찬히 아내의 다리를 바라봤습니다. 무릎 아래로 단단하게 붙어 있던 로봇 다리 위로 아내가 긴 바지를 입고 신발을 신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아내는 한 번도 짧은 치마나 바지를 입지 않았습니다. 늘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치마, 그리고 종아리를 덮는 신발을 신었죠. 게다가 걷는 것도 자연스러워서 저는 조금도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왜 무릎을 굽히는 것을 힘들어 했는지, 천천히 걸었는지 등이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 더운 나라에 오면서 긴 바지만 가져왔어. 나가서 예쁘고 짧은 원피스 사줄게. 그거 입어. 다리 날씬하고 예뻐서 잘 어울릴 거야. 아내가 배시시 웃더라고요. 그래요. 로봇 다리면 어떻습니까? 저렇게 예쁘게 웃는 여자가 내 아내인데요. 로봇 다리를 아내가 가졌으니 저도 이제 더더 멋진 슈퍼맨이 돼야겠지요. 애매모호하게 말해서 저를 결혼에 꼴이 나게 만든 꽃집 누나에게는 정말 멋진 옷 한 벌을 해줄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